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멀리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약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요? 멀어서. 이 정도 그 정도인가요? 네. 그렇지 네. 않나요? 너무 가까이 있다가 좀 네. 멀어지니까 어색하긴 하네요. 그렇군요. 오늘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오늘도 증시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오늘도 조금 아쉽게 오늘도 100포인트 이상 올라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보다는 약간 부족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94포인트 상승했고요. 네. 예. 코스닥 지수가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코스피는 5.89% 상승해서 17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1704포인트로 170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오르고도 또 네. 어제 막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오늘도 굉장히 어제 8% 오늘 6% 정도 올랐으니까 예. 거의 한 15% 이상 16% 이렇게 이틀 사이에 반등을 줬고요. 코스닥도 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505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5.26% 회복을 해서 오늘 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제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은 이틀 연속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요. 하루 이제 많이 빠지면 그 다음 날 많이 반등을 해도 또 그 다음 날 또 떨어지고.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뭐 이틀 연속 굉장히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네. 장중에 조금 흔들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 두 번 정도 출렁거렸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 미국 그 의회에서 재정 합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될 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그렇죠. 혹시 안 되고 지체되면 그것도 고민거리였죠. 그렇죠. 뭐 정치권이라는 게 사실 뭐 나라 안위가 먼저보다 자기네들 표가 먼저인 집단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상대편 당이 개인 잘 되는 생각이신 거를 잘 이제 못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합의를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강하게 올랐고요. 그런데 또 아쉬운 거는 수급이 여전히 외국인이 팔았어요? 네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230억 순매도였고요. 기관도 오늘 이제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948억. 그래서 개인만 오늘 4,200억. 네. 장중에는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샀거든요. 개인이? 네. 개인이 돈이 꽤 많아요. 그 말은 누군가 팔았었다는 뜻인데 7천억 원어치를. 그렇죠. 오늘 코스피 수급으로 보면요. 개인이 장중에 꽤 많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개인이 오늘 장중에 한 1시 50분경에 수급으로 보면 제가 그렇잖아요. 7천억 정도를 개인이 팔고 네, 있었다는 건 사고 있었다는 건. 네, 7,600억까지 순매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그래서 네. 예. 코스닥도 역시 외국인은 830억 매도를 했고 개인이 830억 그걸 그대로 다 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매수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다행스럽게도 환율이 20원 가까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20원 또 하락을 하면서 1229원까지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300원을 살짝 터치를 했었는데 이제 12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는 오늘 뭐 좀 긍정적인 모습을 전반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정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금융시장이 뭔가 꼬이는 거는 금융의 문제였으니까 그야말로. 네네. 또 달러 부족도 있을 수 있고 뭐 네네. 현금 선호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네. 어딘가에서 돈이 안 도는 문제였는데 그건 연준이 해결을 해주니까. 연준도 그렇고 우리도 네. 이번에 이제 채권 안정 펀드 뭐 20조, 그다음에 주식 안정 10조, 뭐 이렇게 돈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은 항공주, 네. 조선주 이런 좀 재정 이제 재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쪽이 사실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도 했었거든요. 돈 못 버는 기간이 길어지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렇죠. 부채도 많은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이 걱정이었는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사실 신용 리스크도 있고 부채가 많다라는 것 이런 걱정도 있지만 공포 심리도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얘들이 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PBR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그렇죠. 예, 설마 망하랴 싶지만 네.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누구도 알아요. 모르는 거죠. 이렇게 네. 막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올 이제 상반기에 돌아오는 채권 그 만기에 비해서 네. 정부가 쏟아붓는 돈이 한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공포감에서 좀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래서 항공주들이 오늘 뭐 상한가 가고 진에어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네. 오늘 장 초반부터 뭐 그 조선주 이런 쪽은 이제 선물 이제 개별 주식 선물이 거래가 되거든요. 네. 선물이 막 상한가 가고 그랬어요. 어제 이제 미국에서도 항공주들이 급등했거든요. 막 예. 50%씩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랐지만 정말 우리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회사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조선, 항공, 뭐 정유,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게 정부의 이제 채권 시장 안정 펀드가 2008년에도 이제 10조 원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국고채 금리가 5.3%에서 3.2%까지 좀 안정이 됐다. 이런 이제 보고 자료들이 나오면서 이제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지표는 어떤 거 좀 나왔어요? 지표는 이건 안 물어보는 뒤에 게 좋을 우리- 때죠. 네, 이 뒤에 제가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자료를 보고 오늘 네. 준비를 했는데 뒤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조업 PMI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예상을 했었던 거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제조업 어제- PMI가 뭐죠? 제조업 PMI가 전체 PMI 서비스업 그러니까 제조업 PMI는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고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유를 한번 좀 보면요. 제조업은 예상치가 미국의 마켓 3월 제조업 PMI가 42.5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49.2가 나왔습니다. 50이 기준선인데 거의 기준선 좀 밑에. 별 영향 안 받았다는? 네, 그렇게 보이고요. 서비스업 PMI는 39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42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쪽에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히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이 차트를 여쭤볼게요.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여기 제가 PMI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꺾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 합성 PMI고 분홍색 선이 그다음에 미국의 서비스업 PMI, 독일의 합성 PMI, 뭐 프랑스의 서비스업 PMI 이런 쪽이 지금 다 급격하게 꺾이고 있거든요. PMI라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구매 관리자 지수. 앞으로 이게 너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설문조사. 것들을 설문조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몇 명 고용할 거냐, 앞으로 뭐 재고는 얼마나 가져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있어요. 미래 전망 계획에 그렇죠. 대한 그 느낌을 알려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비치거든요. 3월의 예비치. 확정치는 이제 3월이 지나야 나오는데 네. 예비치가 굉장히 안 좋다. 이건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어떨 거야라는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실제로 그 출고된 거라든가 뭐 금액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just feeling 느낌. 맞습니다. 네. 담당자 구매 관리자가 설문조사를 작성해서 네. 주는 거죠. 그래서 심리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1월, 2월에 이 PMI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반감됐었죠. 3월에 안 좋을 거니까 지수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어. 안 좋을 거 다 아니까 주식이 이만큼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시장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조업 PMI보다 서비스업 PMI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선진국은 서비스업 PMI가 좀 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대부분 서비스업이니까. 그렇죠. 산업의 비중이. 예. 게다가 내일은 미국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실업자 얼마나 나왔는지. 네. 이거 밀리언 나올 텐데 막. 네. 150만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번 주에는 28만. 그 21만에서 28만 늘어났다라고 해서 좀 걱정했는데 이번에 150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이번에 일본이 1년 올림픽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일본 안 좋은데 이것도 타격이 좀 있을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예비치가 이렇게 안 좋은데 확정치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에는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돈을 쏟아붓다 시장에서도 보니까.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나쁠 거 알고 있었고 네네. 뭐 얼마나 나쁠 건지에 대한 예상보다 조금 더 나빠요인데 그건 그런가 보다 뭐 하지 않겠나 싶기는 해요. 네. 전 어쨌든 또 어떤 뉴스들 있었어요? 오늘 제가 본 이제 자료 중에는 그러면 이제 바닥이 온 거냐? 어떻게 해야 바닥이냐? 뭐가 나와야 바닥이냐? 뭐 그런 이제 내용의 보고서들이 꽤 많았어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음흠. 그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 예. 일단은 바닥이 나오려면 변동성이 줄여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3% 오르고 4% 내리고 이거는 바닥 아니다. 3%까지는 괜찮아요. 5%, 7%. 차장님도 10%. 많이 변했네요. 3%까지 괜찮아요? 그건 3% 오르는 까지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10% 그냥 오르는 그러면 걸 봤기 때문에 10% 빠지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3%는 아유, 괜찮죠. 아유, 그래서 웃습니다 그냥. 네. 최근에 네. S&P 500 기준으로 16거래일 만에 26%가 하락했거든요. 네. 대공황 때보다 더 빠릅니다. 하락 속도가.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유례 없는 변동성은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 없는. 지금 하루에 6% 오르면 내일 또 6%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20-30%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이 문제의 원인이 됐던 그 근본 원인 그게 얼마나 확산되느냐 아니면 축소되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 뉴스 보면 축소되는 것 같고 네. 저 뉴스 보면 확산되는 것 같으니 뭐 매일매일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바닥을 논하기는 어렵다. 예. 그런 이야기고요. 세계 각국의 대응도 유례 없는 규모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 왜 이렇게 한 달에 연준에서 150bp를 금리를 낮추고 채권은 무제한 산다 그러고 네. CP까지 내가 사주겠다 이러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걸 보려면 빅스가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았다. 지금 차트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지금 빅스가 빅스 차트를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지금 이것도 너무 급격하게 움직여서 잘 안 보이죠. 아까 한 뼘 올랐다가 반 뼘 조금 못되게 그렇죠. 떨어졌네요. 한 3분의 1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된다. 네. 이거와 그리고 잠깐만요. 빅스는요. 네. 뭐 질문 드린 김에 배우고 가죠. 뭐 앞으로도 계속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변동성 그렇죠. 많이 빠져도 빅스는 그렇죠. 숫자가 올라가고 네. 많이 올라가도 빅스는 숫자가 올라갑니까? 맞습니다. 네. 그건 왜 만들었대요? 그거는 미국은 왜? 지표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변동성은 사실 달리 이야기하면 리스크거든요. 위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선 가장 좀 중요하고 옵션이나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고 예. 하나 더 보면 이게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요거는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23일 데이터거든요. 지금 보시고 계신 그래프는 네. 하이힐드 그래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내가 이 채권을 산다라고 한다면 국채보다 그러니까 회사채를 살 때 어떤 채권의 국채 금리와의 차이, 금리와 국채 대비해서 얼마나 더 위험하냐. 그래서 얼마 더 이자 더 주면 너 이거 사겠느냐라는 오케이. 건데 이게 급등한다라는 것은 아직 그 채권이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3% 포인트 정도만 더 주면 위험하지만 살래 하던 그렇죠. 게 네. 지금 그래프 보니까 지금 10%? 10.87. 뭐 아직 이제 25일이니까 24일 뭐 이게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안정이 되어줘야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 예. 이게 처음에 도화선이 된 게 이쪽이거든요. 이거 연준에서 뭐 풀어서 해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는 게 A 등급, 그다음에 뭐 정크 본드나 이런 걸 산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이힐드라는 것은 투자 적격 등급보다 좀 낮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네. 연준이 이 정크 본드나 하이힐드가 직접 사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연준이 어딘가에 돈을 붓고 사실은 재무부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재무부는 그 돈을 어딘가에 출자하고 네네. 출자하는 그 회사가 뭐 채권형 ETF도 산다고 하고 네. 뭐 이것저것 사들이는 ABS도 과정에서 사고 이것저것 산다라고 그런데 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저 낮은 등급의 채권들까지는 직접 그 돈이 가진 않죠. 안 간다. 네네. 그러면 저게 안정되려면 정부의 돈은 저거보다는 신용 좋은 채권들한테 가서 그 채권의 금리를 떨어뜨리고
그럼 좌절로 저 친구들도 같이 떨어질 걸로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선긋기.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망할 애들이 망하는 거는 뭐 사실 괜찮다라고 보는데 망한 애들이 망하면서 그게 도미노식으로 좀 더 위험한 애. 그러면 그 다음 순서 누구야? 그러다가 정말 투자 적격 등급까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 선을 확 그은 거죠. 연준은. 적격까지는 이건, 살려줄게. 적격은 내가 무조건 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안정을 찾은 건데 그럼 저거는 안정 못 찾겠네요. 이 유가가 반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기에 있는 기업들은 셰일 업체들이에요? 이 셰일 업체들도 있긴 한데 이거를 끌어올린 게 에너지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의 스프레드가 급등하면서 함께 동반 올라간 거거든요. 그 에너지 기업들은 이번에 구제 범위 안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거리네요. 그것도 그렇죠. 한번 또 여쭤보고 그 대책을 또 같이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유가가 반등을 좀 해줘야 된다.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신용 리스크 하이드 스프레드가 좀 떨어져 줘야 되고. 그러기 아마도 위해서는 그런데 아마도 저 위험한 저채권들도 네. 저거보다 조금 덜 위험한 친구들은 이번에 연준 자금이 간접적으로 아마 가서 그 금리는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도 야 저거보다 조금 더 안전한 친구들은 금리가 뭐 거의 뭐 한 3%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얘도 떨어지겠죠. 얘 혼자 10%면 이거 한번 리스크 안고 사보는 게 어때? 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연준이 그렇게 한 네. 거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라는 신호가 주식이 반등하는 2008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이 신용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 ETF가 반등하는 시점부터 네. 주식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을 이제 확신하려면 근데 아직은 좀 불안해요. 그러면 하기야 근데 이건 뭐 지금 잠깐 반등을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의 고민은 이게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요즘 확산되고 있는 그 친구가 좀 가라앉아줘야 되는데 그건 또 별도의 일단은 변수라서요. 이거는 지금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것 같아요. 낙관론과 비관론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할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죠. 엄청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음. 저가 매수를 하려는 낙관주의자들이 목소리가 커진 거고 네. 뭐 이제 근본적인 것들이 저는 아직 해결은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유가 같은 것들이. 네. 그리고 그것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기대하는 V자형 반등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좀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또 어떤 거 좀 공부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또 유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 외국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오늘 외국인은 또 3,300억 팔았습니다. 어제는 조금 샀었죠. 아니요. 어제도 결과론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아, 아주 그랬어요? 소폭. 예. 900억 정도, 1,000억이 좀 안 되는. 그럼 매도 금액이 좀 더 늘었네요. 어제보다는 늘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 매도가 800억. 네. 오늘은 3,000억. 평균적으로 뭐 요새 뭐 5천억, 6천억 많을 때는 1조 정도였는데 어제는 800억 정도 파니까 지수가 127포인트 올랐고 오늘은 3천억 팔아서 94포인트 올랐습니다. 매수가 들어오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뜻이고. 아니요.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제외한 다른. 그렇죠. 알겠어요. 예. 네네. 외국인은 좀 더 팔았다 어제보다는. 네, 어제보다는 좀 더 팔았고 평균치에는 못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 유가 하락에 민감한 국부 펀드들이 많아요. 사우디, 네. 노르웨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쪽이 2015년에 유가가 급락했었잖아요. 2015년부터 16년 2년 동안 100불에서 20불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사우디 국부 펀드가 5조를 팔았습니다. 네. 2015년 1월 달에 그때만. 그래서 뭐 사실 사우디가 러시아랑 싸울 때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리 없잖아요. 내가 쟤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거 뭐 대응 방안 가져오라고 안 했겠습니까? 네. 방세자가? 예. 그러면 우리 지금 밖에 풀어놓은 돈, 우리도 뭐 사실 직장 잃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적금 깨고 예금 깨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 우리가 풀어놓은 돈이 이렇게 있다, 이런 거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시를 합니다. 예. 다음 달 15일 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싸우기 시작한 게 3월 9일부터였잖아요. 3월 6일 협정이 파기된 게 예, 그때부터 아마 자금을 좀 회수하지 않았나. 사우디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주식 팔아서. 그렇죠. 왜냐면 평소에도 사우디 국부펀드는 우리나라 주식 많이 들고 있다 이거죠. 지금은 많이 줄긴 했는데요. 예. 이게 제가 오늘 본 자료에는 2014년 자료뿐이 없었어요. 도움 안 됩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그거 너무 오래됐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7년 전에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산유국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 비중이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부펀드가. 전체 우리나라 전체 주식에. 우리나라 주식의 10%를 산유국 국부펀드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예. 9.6%. 그래서 아주 적은 비중은 아닌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때부터 계속 좀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많이 2015년부터 네. 보유 비중을 좀 줄여놨는데 예. 그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갖고 있었던 것도 최근에 매도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유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요즘 파는 것도 그랬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일단 ETF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요. 국부펀드도 감안을 해야 된다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는 좀 정보가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왜 파는지. 팔아도 괜찮으니까 이유 좀 얘기해 달라고. 혼날까봐 얘기 안 하는 모양인데. 알겠어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 박 차장님께서는 어떤 게 요즘은 제일 관심사예요? 뉴스 검색 뭐 좀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유가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게 반등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닥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어디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진짜 이게 개인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인데 그런데 오늘도 저희 누나는 이 방송을 안 듣습니다. 삼성전자 좀 빠졌는데 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희 누님은 이제 주식에는 지읒도 모르시는 분인데 네. 개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받쳐주는 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한 아직까지 바닥을 논하기는 굉장히 이르다. 왜냐? 이 개인들이 과연 지수가 여기서 한 뭐 10% 올랐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20% 올랐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뭐 장기 투자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10년, 20년 볼 거야. 그러면 다시 팔 거고 다시 그럼 내려올 거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이제 매물이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거죠. 이 상승과 하락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개인들은 호가를 매도 호가에 사지 않습니다. 네. 매수 호가에 사죠. 그래서 제가 사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잖아요. 네, 알겠어요. 주가가- 주문 내놨는데 주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아이고. 체결됐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정말 공격적으로 위로 호가를 올려서 팍 사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사는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옛날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똑같은 돈으로 사는데 기관은 없다고 칩시다. 오늘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내일은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사고 결국 같은 금액으로 사고 팔고니까 누구의 돈의 힘이 더 센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외국인이 사면 왜 오르고 그날 개인이 사는 날은 왜 내릴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돈을 좀 덜 들였으면 당연히 힘이 약하니까 못 올렸네 할 수 있는데 같은 돈 같은 금액으로 하는데도 왜 그럴까? 그게 아까 이야기한 기관은 그냥 뭐 이거 사야 되니까 위로 계속 팍팍팍 올려서 사는데 네. 개인들은 한호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분산되거나 작은 종목들이거나 지수에 영향을 덜 주는 종목들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그러겠죠. 그런데 그래서 아마 개인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는 넘버원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이례적으로. 그래서 어떤 변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차장님 이번에는 개미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는 죄송합니다. 저도 아니요. 개미예요. 그렇긴 저도 한데 개미고.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그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사려는 시장은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알겠습니다. 아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게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좀 바닥신호다.
돌아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뭐 비중이 가장 많은 쪽이 외국인,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봤어요. 삼성전자도 외국인 비중이 가장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 명은 아니지만 외국인 비중이 55%니까 네. 외국인이 주식을 한 5%만 팔아줘. 아주 박살이 나는 거고 5%만 사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